안녕하십니까. 북한군 총사령관 김정은의 지시로 조금 전부터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들이 준전시 상태로 완전 무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 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힌 시한 바로 내일 오후 5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3시간 남았는데요. 이슈를 꿰뚫는 통 뉴스통. 오늘도 북한의 도발과 파장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태연합부대들이 우리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이전하며 북한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전선연합부대는 전시 상태로 들어갈 것을 지시한 가운데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 브리핑룸입니다. 네, 이 북한군이 전선연합부대 거기에 전시 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를 했는데요. 아직 특이 동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최전방 부대가 조금 전인 오늘 오후 5시부터 전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북측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텔레비전 등 주요 매체의 보도에도 별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선연합부대는 전시 상태, 전선지대는 준전시 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는데요. 전선연합부대는 휴전선 전역에 있는 북한 군부대를 일컫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고조시키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내일 오후 5시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굳은 결기를 갖고 이번 상황을 잘 극복하자며 이같이 당부했는데요. 총체적인 포격 도발뿐만 아니라 목함지뢰 등 바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모호한 방식의 성동격서식의 도발을 할 수 있다며 북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밝힌 시간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군 대북 방송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북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은 휴전선 11개 지역에서 24시간 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군이 내일 오후 5시 이후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이 확성기를 조준 사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북한 측의 요구 시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군이 추가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전통문에서 우리 군은 북측의 지난번 지뢰 도발과 이번 불법적 포격 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도발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 북측이 무모한 경거망동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연습을 시작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포격 도발에 연합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통합 화력 경멸 훈련에 동원된 화력도 언제든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체계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는 그러나 북한군이 더 이상의 위협 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어 대북 정보 감시 체계인 워치코는 기존 3단계를 유지하는 대신에 감시 자산을 보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사격까지 걸린 시간을 71분으로 보지 말고 49분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백 차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답변에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의 질의에 1차 포격을 했던 북한의 고사포가 아니라 2차 포격이었던 직사포에 대응 사격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군사령부를 전격 방문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라면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현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군사령부에서 밝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3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3군사령부는 북한이 포격 도발을 감행한 서부 전선을 맡아서 지휘하고 있는 작전본부입니다. 박 대통령은 3군 사령관과 각 군 작전사령관으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장병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하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가차없이 단호하게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 우리 군의 즉각 대응 사격은 이러한 그 평소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단호한 대응은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을 할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 조치 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대통령은 군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박 대통령은 정신에서 먼저 승리해야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필승의 정신력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어제 도발 이후에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주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대북 방송 중단 시한,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내일 오후 5시, 과연 북한이 어떤 형태로 추가 도발을 해올지가 관심입니다. 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가 있는 곳에 대한 경계 태세와 대비 태세를 대폭 높였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내일 오후 5시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실제로 전방부대 화력 보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을 일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5시 이후 남북한 긴장 상태는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그 형태는 대북 확성기를 직접 겨냥한 조준 사격이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합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를 조건으로 내건 만큼 다른 곳에 대한 명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가 있는 전방 11곳의 경계와 대응 태세를 대폭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긴급 지원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게 군 안팎의 분석입니다. 특히 김양건 대남비서가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서한을 보낸 점으로 미뤄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서부 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 포격 도발 사건에서 사용된 남북 양측 무기는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북한군은 14.5mm 고사포와 76.2mm 직사포, 우리 군은 155mm 탄을 발사하는 자주포를 이용했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사용됐는지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첫 한 발은 14.5mm 고사포였습니다. 고사포는 1948년 구소련에서 생산된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만든 대공포로 위력은 장갑차를 공격할 정도로 강합니다. 지난 4월 북한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할 때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진 무기입니다. 북한군이 남한 지역에 고사포를 발사한 건 지난해 10월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사용된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2차 도발에 사용된 무기는 보병연대 대공 대전차화기인 76.2mm 직사포입니다. 직사포는 구소련이 1940년대 개발한 포로 최대 사거리 13.3km에 달합니다. 발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 분당 25발을 쏠 수 있고 지금은 북한 보병연대 예하 포병중대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55mm 포탄 수십 발을 자주포로 사격했습니다. 155mm 탄을 발사하는 자주포는 K55와 K9이 있는데 이번에 쓰인 기종은 K55입니다. K55는 분당 4발, 최대 사거리 32km에 달하며 한 지역에 집중 타격을 하면 축구장 2배 넓이 정도는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북한은 과거 한미 팀 스피리트 훈련 때 등 여러 차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왔습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할 때였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하달되는 비상사태 대비 작전 명령은 가장 낮은 경계태세부터 전시 상태까지 모두 6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준전시 상태는 상위 2번째 단계입니다. 북한은 1968년 푸에블로 나포 사건과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아웅산 폭파 사건 직후나 1993년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과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때는 외부의 군사 공격 가능성, 특히 미군의 개입 위협이 높다고 판단한 때였습니다. 북한에서 준전시 상태가 선포되면 전국이 최고사령부 중심 전시체계로 전환되고 군은 24시간 전투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 전군이 아닌 전방 지역에 한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군사적 충돌의 전면 확대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어젯밤에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북한의 당과 군 수뇌부들이 총 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드러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비상확대회의. 이 자리에는 북한군 1인자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군 수뇌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최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리영길 총참모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눈에 띕니다. 우리의 합참의장격인 인민군 총참모장은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고 정찰총국장은 대남공작 총책이기 때문에 두 인물이 최근의 도발을 직접 지휘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윤영식 총참모부 포병국장과 포병사령관을 지냈던 박정천 부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도 회의에 참석해 이번 포격 도발과의 연계성을 내비쳤습니다. 대남 포공격이라든가 이런 전략이라든가 전술에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이것을 또 지휘하가 고위 인사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최근 좌천설이 불거졌던 김춘삼 상장의 강등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별 3개, 상장 대신 별 2개짜리 중장 계급장을 달고 나와 군단장 등 야전부대 책임자로 물러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자리를 맡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과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홍영칠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등
북한의 군과 당 수뇌부가 총출동해 긴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북한이 조금 전 오후 5시를 기해 준전시 상태로 들어가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제한했지만 공단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오후 5시 반이 오늘 입경 마지막 시간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통일대교를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출입경 종료 시간이 오후 5시 반이었는데요. 오후 5시 반을 1시간여 앞두고 있던 통일대교를 넘어온 차량에서 눈에 띄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20여 개 업체가 주는 이 개성공단에는 북한 근로자 5만여 명, 그리고 우리 근로자는 1,0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개성공단으로 470여 명이 들어갔고 770여 명이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소 금요일에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진 이번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 출입경 숫자에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정확한 출입경 숫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만큼 확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9시부터 개성공단 출입경 절차도 예정대로 정상 진행됐는데요.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경 대상을 입주기업의 직접적인 관계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정하면서 일부 협력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현재 특이사항 없이 공단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YTN 김경수입니다. 네, 잠시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증시 폭락에 북한의 도발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코스닥의 하락폭도 올해 들어 가장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년 만에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1876.07. 지난 2013년 8월 23일 이후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개장 직후 급락하기 시작하더니 장중한 때 1850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에 북한 포격 도발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5,300억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올해 들어 가장 많은 4,400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52% 폭락하며 62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개인이 연중 최대 규모인 2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대부분 증권사에 빚을 내서 샀던 주식이 지수가 하락하자 자동으로 손절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가 폭락은 단순히 북한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중국 경기 불안 등 많은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한 이슈였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 좀 한정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꼭 북한 관련한 리스크 때문에 지수가 다 하락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원달러 환율도 9원 90전이나 오르며 1,195원의 장을 마쳐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두되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 관련 악재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그동안 터진 이 북한발 악재는 우리 증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회복세를 보이곤 했는데요. 대내외 악재가 겹친 이번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북한의 각종 도발과 위협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2011년 12월 19일 발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었습니다. 김정일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당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4% 폭락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때에는 전날보다 2.4% 급락했습니다. 나머지 북한 리스크가 코스피 지수에 미친 영향은 1%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2005년 북한의 핵보유 선언 때는 0.2%,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0.8%, 2013년 3차 핵실험 때 0.3% 전날 대비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대북 이슈가 코스피에 영향을 미쳐도 대부분 일주일 뒤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일주일 뒤에는 선언 이전보다 3.7% 상승했고 천안함 침몰 일주일 뒤에도 침몰 이전보다 2.1% 올랐습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그 이벤트가 발생한 당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지만 일주일 이내로 거의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복원력을 항상 나타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기습 포격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에 충격을 주겠지만 결국 반등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연평도 포격 때처럼 우리 국토에 직접 타격을 가한 만큼 주저앉은 주가지수가 평소처럼 돌아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강경 대응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화를 강조하면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길은 북한의 도발에 가차없이 응징하는 단호함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측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인 북한 정권에 맞서 물샐 틈 없는 비상경계태세에 임해야 한다며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군을 독려했습니다. 이제 북에 끌려다니는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단호한 우리의 의지와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남 갈등이나 분열 책동은 우리가 책임지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연천 대피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추가 교전을 막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서한을 통해 관계 개선 의사를 내비친 점을 주목하라며 조건 없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3국을 통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더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당초 계획했던 긴급 현안 보고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지금은 군이 위기 상황 관리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대북 정책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면서도 우리 군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과 공방은 자제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모든 대북 이전 수단들을 철거해버리기 위한 북에게 원동으로 주민들께서는 가까운 대피소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조금 전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전시 상태에 돌입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희 국방대학교 교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각 휴전선 일대 상황을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먼저 김광진 연구위원님. 준 전시 상태에 지금 돌입을 했어요. 휴전선 일대에 북한 군들이 지금 중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죠. 북한 이제 역사를 보면은 전국적인 준전시 상태가 이제 여러 번 있었고. 여러 번 있었고요. 예, 미루나무 사건이죠. 도끼만행 사건 때 이제 준전시 됐었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거는 NPT 탈퇴했을 때 1993년. 예.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그때 같이 겹쳐갖고 이제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전 단계로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 어제 저녁에 이제 명령한 거는 이 전년지대 군인들한테 이제 전시 상태 선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주변 지대 그 주민들 그리고 기관 기업소들이겠죠. 거기는 이제 준전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북한이 지금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제시한
평양 시간에 기준하면은 5시 반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얼마 전에. 예.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이제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국방부 기자가 전언을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군 어떤 상태인 겁니까? 지금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 상태에 지금 돌입을 했고요. 예. 그 전시 상태라는 것은 이제 전쟁에 준하는 또는 이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최고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그런 상황이죠. 예. 다만 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다고 해서 과연 북한이 전면전을 지금 각오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한미연합사도 그렇고 저희 합참에서도 판단을 지금 전쟁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기 태세도 대포까지 가지는 않고 격상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진돗개 하나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은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이 준전시 상태 돌입을 지시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요.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군수뇌부는 다 출동을 했어요. 김영철 정찰총국장도 보이고, 그리고 군수뇌부들은 다 참석을 했던데요. 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북한이 이런 회의를 공개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사실 누구누구 저기에 참가했는지, 그다음에 참가한 장군들이 인상이라고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좀 평가하고 판단해 보면은 저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오고 갔는지. 지금 저 사진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누가 주요 발언을 했고, 저 이제 자리 배치를 놓고도 이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맞은편에 누가 앉았습니까? 총참모장. 지금 서 있는 이영길 총참모장이죠. 이영길 그 옆에 지금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앉았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자리 배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작전과 관련돼서 작전하고 전투와 관련돼서 이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작전과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 전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책임자들과 같이 논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 군단장들이 사실은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이제 군무를 하던 상황인데 북한이 도로 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하면은 몇 시간 정도 평양에 도착할 수 있을지, 물론 헬기 같은 거 이제 이용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좀 따져보면 저게 이제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 상황에서 주변의 평양시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모였는지,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갖고 이제 회의 소집을 해서 군단장들이 전연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모였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구체적으로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북한 내부적이 뿐이 아니고 우리도 알 수 있게 하고 또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공개한 거는 이 사안이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직접 챙기고 뭔가 이제 만들어내려는 그런 의도로 이제 보여지죠. 이제 북한이 내일 오후 5시 우리 대북 확성기를 이제 치우지 않으면 도발을 감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저희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일단 처음에 이제 고사총, 그 다음에 76.2mm 화포로 도발을 했었는데 이때는 굉장히 모호하게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을 한번 떠보기 위한 그런 수순이었던 것 같고, 만일 여기에서 저희 정부가 저희 군이 단호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확성기를 조준 사격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위협이 곧바로 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저희가 이제 확고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발하겠다라는 엄포는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 좀 다른 점은 우리 김광진 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하는 모습을 공개했다는 점. 그리고 특별히 어디를 타격하겠다. 직접 얘기를 했어요. 확성기 설비를 타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 교수님께서는
내일 5시 이후로, 오후 5시 이후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군사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상대가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김정은이가 직접 뒤에서 나서서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확성기라는 이 목표가 뚜렷이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연구위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로 4년째 아닙니까? 그 기간에 물리적 도발이 없었죠. 예. 좀 이상할이 많지. 저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근데 김정은이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 지금까지 자기 측근들 숙청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정말 잔인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유실히 이미 보여줬고. 네, 얼마 전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사심총으로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 사실은 김정은이가 뒤에서 좀 지휘하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5년 전에 있었던 2010년. 2010년이죠. 예. 이미 후계자는 내정이 됐었고, 예. 김정일은 많이 아픈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권좌에 오른 다음에 연평도 방문해서도 그런 발언을 본인이 직접 했어요. 예.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평가를 했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연평도 포사격이 그때 우리 용토에 포사격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있은 일이 뭐 있냐면은 삐라살포. 거기에 이제 고사총 대응을 했다 이거죠. 네, 예. 지난해 10월이었죠? 그렇죠. 북한의 고사총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과거에 DMZ 쪽으로 점점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예. 우리의 대응이라 할지 의지가 확실해야 이 북한이 이 에스컬레이션을 말하자면 계단식 확대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데, 만약 추가 도발이 있다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고 또 어떤 양상으로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북한이 최후 통첩으로 48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48시간이라는 것이 딱 그 시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그 측면에서는 좀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방비를 허술하게 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곧바로 이제 어떻게 무력 행동에 옮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북한